내가 어떤 말을 하면 얘가 이걸 받아쳐가지고 그 의미가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확장되는 게 대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의 개념이랑 관련해서 이런 말이 조금 같이 언급되기도 해요. 상호 교섭성이라고 하는 거. 상호 교섭성이 무슨 뜻일까? 네. 상호 교섭이 무슨 뜻일까? 너희 교섭은 수학에서 아마 좀 나오는 용어일 텐데. 교섭은 뭐니? 교섭. 교섭. 일치하는 지점을 교섭이라고 보통은 말하죠. 라고 하지 않니? 수학 시간에 벤 다이어그램 이런 거 배우지 않니? 아직 거기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쌤 때는 고1 때 있어서 세대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상호 교섭성이라고 하는 거, 상호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교섭점, 일치하는 지점이 점점 커진다는 거야. 괜찮아? 뭔가 나랑 쟤랑 뭔가 의견이 안 맞아. 그래서 뭔가 짜일 것 같아.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일치하는 지점이 점점 커지면서 얘랑 뭔가 사이가 좋아질 때도 있잖아.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상호 교섭성이라는 이 용어는 이해할 수 있죠? 네, 얘는 뭐 이해만 간단하게 하면 되고 외워야 될 거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 질, 관련성, 태도의 경륜 4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 양이나 질은 너무 쉬우니까 알 거고, 그치? 근데 질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것만 좀 알아두면 돼.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주장하는 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나오거든. 어떤 애가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데 본인의 의견을 말할 때 뭔가 정확한 근거가 없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그럴 때 이 질의 경륜에 어긋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뭔가 주장이나 아니면 의견을 밝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런 질의 경륜을 많이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련성의 경륜은 뭘까? 관련성의 경륜은 뭘까? 막 쌤, 막 지금 얘가 막 수업 내용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누가 다른 얘기해. 그러면 어때, 쌤? 그래요? 그래요? 네. 궁금한데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는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거든? 그래서 시험에서 뭘 제일 많이 다뤄주냐면 태도의 경륜이랑 많이 다뤄줘요. 태도의 경륜. 태도의 경륜은 뭘까? 보통 태도라고 하면 좋은 태도라고 그냥 대충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런 태도의 경륜과 관련된 내용이 잘 안 떨어지거든? 근데 이 내용이 다른 이제 뒤에 피동 표현이랑 관련해서도 같이 언급이 되고 뭐 이렇게 다른 표현이랑 관련해서 이게 같이 언급이 돼서 이번에 쌤이 학습지를 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줬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희 없어요. 어디 갔을까? 여기 있어요. 네. 스테이플러 줄 테니까 스테이플러 돌려봐. 이거 뒷장에 내용 하나 있거든? 네. 뒷장의 내용, 얘들아 여기 지금 보면은 중의적 표현이라고 지금 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의적 표현 같이 한번 보면서 내용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중의적 표현은 무슨 뜻이야? 중의적 표현. 그치? 한 가지 표현에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죠. 네. 채희야, 일단 너 자습서 가져왔니? 맞다. 이거랑 이거 가져가면 돼요. 딱 좋은 타이밍이 왔어. 네. 정말 잠깐만요. 네. 왜 이러지?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네. 너희가 알고 있는 중의적 표현도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진행상과 관련해서 쌤 얘기했던 거 있잖아. 진행상, 완료상이랑 해서 고있다라는 표현 혹시 들으면 기억나? 뭐뭐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고 있다. 이거는 진행의 의미야, 완료의 의미야? 그치? 둘 다 될 수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런 표현이 태도의 경륜을 위반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 일단 말만 들으면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쌤이 학습지를 잠깐 낄게요. 네.
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런 게 있어. 이런 문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러면 태도의 경률과 관련해서 이런 문장이 중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태도의 경률이 위반된 표현이어서 얘를 적절하게 고쳐야 된다. 중의적 의미가 안 생기게 고쳐야 된다. 랑 관련지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표현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 막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되잖아. 왜? 특수어휘로 실현이 안 되니까. 간접 높이면 어떻게 하면 실현이 되니? 간접 높이면 주체 높인 선어말음이 시로만 실현이 되는 거 들으면 기억나나요? 복습도 다시 해줄게요. 그런 내용이랑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요.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일까? 아름다운 고향의 강변을 생각한다. 자, 그럼 얘들아, 아름답다는 거는 뭐가 아름답다는 걸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아름답다라는 게 고향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고향의 강변이 아름답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지 이게 중의성이 해소가 될까? 일단 내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고향이 아니라 고향의 강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러면 얘들아, 이 강변,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걸 강변이라고 하면은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바꿔줘야지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다음처럼 고향의 아름다운 강변을 생각한다라는 것처럼 이 강변 앞으로 이 아름다운 수식어구를 앞으로 바로 빼주는 거야. 그럼 어때? 얘가 수식하는 게 뭐만 돼? 강변만 되잖아. 그런 중의성이 해소가 되죠. 또 어떤 방법? 이렇게 아예 끊어주는 거야. 그럼 어때? 아름다운 이 고향의 강변. 그래서 고향의 강변 자체를 꾸며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의 중의성이 생긴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문제가 된다. 어떤 거에 위반된다? 태도의 경률이 위반이 된다라는 것만 잘 인지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져 있는 표현, 이것들은 태도의 경률에 위반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이제 언어적 표현이랑 관련지어서 이런 태도의 경률이 위반되니까 얘를 이 문장을 어떻게 고치는 게 효과적인지를 물어볼 거야.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인지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막 외우기보다는 이해만 잘하면 쉽게 문제가 풀리거든. 그래서 오늘 수업만 들으면 여기 나오는 문제는 잘 푸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잘 또 들어봐, 알았지? 네. 자, 한번 봐볼까? 일단 남편은 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있어. 무슨 뜻일까? 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단 남편은 나랑 야구를 비교하는 거야. 나보다 야구를 더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싸우겠죠. 나랑 야구랑 비교해서 이 야구가 더 좋다면 싸워야지. 근데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남편은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남편이 야구를 좋아하는 게 더 그 정도가 크다라는 거. 그렇게 두 가지로 얘도 이미 해석되는 거 이해가? 네. 그러면 얘들아, 얘도 옆에다가 있는 것만 맞춰서 적어볼게요. 그래서 나와 야구를 비교하는 거 아니면은 나와 네, 정도라고 할까? 좋아하는 정도의 비교라고 밑에다가 써볼게요. 정도의 비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여기만 확인하면 사실 문제에서 대부분 여기 안에서 나올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거든? 근데 가끔 처음 보는 문장이 나오면 이게 중의성인지 아닌지 막 시험에서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것을 단서로 확인하면 되냐면 이런 것들. 수식과 관련해서 뭔가 이런 아름다움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 관용어나 부사어 같은 데서 중의적인 표현이 좀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비교랑 관련해서 이런 보다라는 이런 조사랑 관련해서 중의적인 의미가 보통 생긴다. 그래서 이거에 좀 중심으로 맞춰서 이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조금 잘 보여. 괜찮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중의성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밝혀주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나랑 야구중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이 대상을 명확히 밝혀주면 되겠죠. 얘 괜찮아? 자, 그래서 이 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비교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 비교 대상을 명확하게. 뭐랑 뭐를 비교하는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스스로도 이거 중의성 찾을 수도 있겠어?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시험을 한번 볼 거라. 비슷하게끔. 네. 또 한번 봐볼까요? 네. 자, 이런 것도 있어. 얘들아, 그는 영수와 영희를 만났다. 무슨 뜻일까? 막 그가 이렇게 쭉 길을 건너다가 중간에 영수가 있었어. 그래서 영수를 만났고 또 막 가다가 영희를 만난 거야.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길을 가다가 영수와 영희를 한 번에 만난 거지. 그런 경우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어때? 각각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함께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죠.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괜찮아서. 네. 또 봐볼까요? 옆에 있는 걸로 한번 봐볼까? 얘들아, 이거는 수학을 좀 잘하면은, 네, 수학을 잘하면은 이것도 잘하더라고. 몇 개 샀을까? 자, 연필 2개, 지우개 2개, 각각 2개씩 샀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치?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해가지고 그게 총 합쳐서 2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필 하나랑 지우개 2개 해서 3개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중의성이 생기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중의성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그치, 정확하게 얘가 몇 개인지 단위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의성 해소 방식은 단위를 명확하게 밝혀주면 된다라는 거. 단위를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는 연필을 몇 개 샀는지 안 나오니까 이걸 합쳐서 그냥 2개라고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연필 몇 개, 지우개 몇 개 이렇게 딱 나눠서 작성해주면은 이 중의성이 해소가 되죠. 이것도 어렵지 않지? 너무 쉽지 않아?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 제일 쉽지 않아? 네. 그럼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이거는 이 중의성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거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뭔가 문장 단위 이런 내용을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의미라면 그는 영수와 영희를 각각 만났다 이렇게 쓰면 되고, 아니면 영수와 영희를 함께 만났다 이러면 중의성 해소되잖아. 그 내용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괜찮니? 네. 쌤이 얘는 한번 시켜볼까요? 얘들아, 이건 어때? 그러면 어머니의 그림을 가져왔다. 이거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이 그림 뭘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볼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 어머니의 그림을 가져왔다 이거. 그치, 어머니가 그린 그림을 가져오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 중이니? 또 뭐 더 있을까, 제이야? 또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치, 이라고 생각이 들죠. 유나랑 똑같네. 자, 그치. 자, 그럼 또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을까? 그치, 엄마가 소유한 그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아? 엄마가 그려져 있는. 엄마가 그려져 있는, 그치, 엄마를 그린 그림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일단 이거랑 관련해서 이렇게 3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되는 것도 이해 가나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중의성. 그럼 얘는 중의성 어떻게 해줘야 돼?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그 조사를 밝혀주면 되죠. 괜찮겠어? 이거 가나를 해가지고 이제 가나를 해가지고 조사를 명확하게 밝혀준다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소유했다라면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준다거나, 그러면은 중의성이 해소된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들아, 설명한 딸이 다 오지 않았다 무슨 뜻이겠어? 지난주 토요일처럼 아무도 안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처럼 이제 설명 때문에 일과가 안 올 수도 있고. 네. 쌤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아무도 안 온 적은 한 번도 없거든, 지금까지. 네, 딱 지난주 토요일에 해봐서 신기했어요. 그랬어.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랑 관련해서 하나씩 또 맞춰서 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부정문에 따른 중의성이 있는데 어떤 중의성이 생기는 거야?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모두가 안 왔는지, 일부가 안 왔는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중의성이 해소가 될까? 이 중의성 어떻게 해야 이 문장이 해소가 될까? 뭔가 다음처럼 이렇게 아무도라는 그런 표현, 이렇게 아무도나 일부가라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거나. 근데 이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거를 좀 많이 시험에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이야? 일부만 왔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다음처럼 보조사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중의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보조사를 결합하면 중의성이 해소가 된다. 위로 올라가서 볼까요? 네, 위에서 한번 볼게. 자,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라는 이 문장도 한번 볼게. 그럼 얘들아, 여기서 보고 싶은이 누가 보고 싶은 걸까? 보고 싶은 애 주체가 누굴까? 그치, 학생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죠. 이게 보고 싶은 학생이라고 하면은 학생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이 되는 건데,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면 선생님이 또 주체가 될 수도 있죠. 이것도 이해가니? 그럼 얘들아, 이런 그러면 중의성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그치?
그치. 얘들아, 이거 객체, 우리가 원래 객체 쓸 때는, 미안해요. 네. 객체 쓸 때는 원래 어떤 조사 많이 써? 객체. 주체는 이가 이런 거 표현 쓰잖아. 객체는 어떤 표현 쓰니? 객체일 때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할 때 쌤이 항상 설명을 했었죠.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라 했었잖아. 객체 높이면 문장의 누구를 높이는 표현이라 했었지? 네,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또 들으면 기억나나? 그치? 그런 것처럼 여기서 객체라고 하는 표현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목적어나 부사어일 거잖아. 목적어나 부사어.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조사를 분명하게 밝혀주면 중의성이 해소가 되죠. 네, 조사를 분명하게. 한번 떠올려볼까? 자, 그러면 목적격 조사는 뭐야? 그치? 을일 같은 거 목적격 조사.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선생님 을 보고 싶어 하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주체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선생님이 높여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높여주면은 그 주체가 누군지 분명하게 드러나서 괜찮겠어? 네, 그래서 조사를 분명하게 밝혀주면 된다. 또 한번 봐볼까요? 다른 문장도 한번 볼게. 자, 나는 철수를 안 때렸다. 무슨 뜻일까? 이거는 좀 해석하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하나씩 볼게요. 이게 안 부정문이 나오잖아. 안 부정문. 그럼 여러 가지로 의미가 해석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가 될 수도 있고 철수가 될 수도 있고 때렸다가 부정일 수도 있어. 첫 번째로 하나씩 볼까? 자, 나를 부정하는 거면은 자, 철수가 누가 때려가지고 맞은 거는 계속 사실이야. 근데 내가 안 때렸던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철수는 맞긴 맞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맞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의미로 봐볼까? 내가 때린 사람, 이거 철수를 부정하는 게 되면 뭐야? 나는 철수를 안 때렸다. 나는 철수만 안 때린 거야. 그러니까 철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때린 게 될 수도 있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때렸다랑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봐. 나는 철수를 안 때렸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부정이 되는 거겠어? 때렸다를 부정한다면 나는 철수를 괴롭히긴 했어. 하지만 때리진 않았던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안부정문이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 해석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하면 돼요. 괜찮니? 네. 하나 또 봐볼까요? 네. 또 다른 경우도 하나씩 한번 봐볼게. 네. 아버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 웃으면서는 누굴까?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그래서 아들이 들어오면서 막 웃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봐봐. 아버지가 웃으면서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들이 웃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가 뭐에 호응하는지 맞춰보면은 어렵지 않겠지. 아버지는 웃으면서 시켰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들에게 시켰다 일 수도 있잖아. 얘도 이미 두 가지 다 괜찮아? 네. 스스로들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걸 분석할 수 있겠어? 네, 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것도 좀 재밌어. 네,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좀 이상하게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걸을 수 없던 사람인데 얘가 걷는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얘도 괜찮아? 얘도 중의적인 표현 괜찮아? 안 괜찮나? 괜찮아요? 네. 그리고 얘들아 뒤에 저 배 이거는 근데 시험에 안 나와. 동음이어는 여기 단원이 아니라 5단원의 그 뒤에 있는 단원이거든. 그래서 이 단원이라서는 같이 안 나오니까 얘는 몰라도 돼요. 근데 그냥 동음이어랑 관련해서 나오는 거. 네. 뒤에서도 한번 봐볼까? 얘들아 이거는 시험에서 꼭 나와. 그래서 얘는 어떤 표현인지 꼭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 네, 먹이셨다라고 지금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형태에서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치, 먹다의 어감 먹에다가 뭐가 결합해야 돼? 네, 이 사연이가 한번 해볼까요? 사연이가? 네, 어떻게 결합해야 먹이셨다가 나와? 그치, 이 결합하고 그 뒤에는 시 다음에 시랑 다 각각 이렇게 결합해야 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어? 시험에서 그래서 이 문장 하나만 적어도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어. 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높임 표현 관련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종결 표현 관련해서도 어떤 종결음이 사용하고 있는지 상대 높임이랑도 관련해서 같이 언급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다 분석을 해둬야 돼. 자, 그러면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는 뭐야? 시. 그치.
주체 높인 선어말어미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쌤 편의선 주체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러면 알겠지? 주체 높인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해서 누구를 높여? 어머니를 높이는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엇은 뭐니? 엇. 그치? 얘는 과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예요. 이. 얘들아 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뭘까? 그치? 얘는 사동전미사가 되죠. 이거는 쌤 옆에다가 좀 써놓을게. 자, 피동전미사랑 사동전미사. 일단 피동전미사에는 뭐가 있나요? 채희야. 그치? 이희릭이 있는 거. 피동전미사 이희릭이 있죠. 뭐 사실 이희릭이 말고 또 하나 더 있기는 한데 네. 도현이가 말해볼까? 도현아 이희릭이 말고 또 뭐 있니? 아, 되다. 명사에다 되다 붙는 것도 피동전미사였죠? 근데 여기서 구분하는 거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피동전미사 이희릭이랑 사동전미사는 혹시 뭐 있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 왜 수업을 안 한 이 분위기가 나오지? 얘들아 모르겠어? 머릿속에 없어 이 내용이? 뭐랑 형태가 똑같다고 했어? 피동전미사랑 똑같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사동전미사도 똑같이 이희릭이 있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희릭이 말고 우구추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이희릭이 우구추가 사동전미사인데 사실 시험에서 막 그렇게까지 더 사동이 시험 범위는 아니어서 이것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얘네 둘이 그럼 얘네 둘이 지금 형태가 똑같잖아. 그럼 이 똑같은 형태를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었니? 의미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옆에 예시로도 좀 몇 가지 한번 써볼게. 자 여기 옆에 예시로 이것 좀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언니에게 아기를 안기다 라는 문장을 한번 써보고요. 피동전미사 예시로는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일단 예시 보면은 또 괜찮지? 이미 알고 있었지? 아닌가? 선생님 이미 알고 있었니? 무슨 반응이지? 수상한데. 자 그럼 얘 하나씩 한번 봐볼게.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잖아.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는 딱 능동 표현이지.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야? 아기가 엄마에게 안겨지는 거니까 이가 안김을 당한 거잖아. 엄마 이해에서. 그러니까 얘는 피동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어때? 형태가 안기다로 똑같은데 얘는 피동이냐? 엄마가 직접 이렇게 안김의 그 행위를 당한 거야? 그렇지 않잖아. 여기서는 어때? 어머니가 언니가 아기를 안겨주게 된 거잖아.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안기다라는 표현이지만 의미에서 하나는 피동의 의미가 되고 하나는 사동의 의미가 된다라고 했어요. 괜찮아? 자, 그래서 의미로 구분해야 돼. 좀 더 쉽게 구분을 하려면 피동이라고 하는 건 뭐뭐게 되다라고 해석이 되고 사동은 뭐뭐하게 하다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거에 따라서 비교해보면 또 되죠.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게 되다. 그리고 얘는 어때? 어머니가 언니에게 안기를 안기게 하다. 그럼 뭐뭐하게 되다, 뭐뭐하게 하다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피동인지 사동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괜찮아? 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거 먹이셨다 이건 뭐겠어? 먹이셨다. 먹이게 되다야? 먹이게 하다야? 그치? 먹이게 하다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사동전미사라고 우리 분석할 수 있죠. 사동전미사. 괜찮을까요?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 사실 시험에서는 이게 피동인지 피동이 아닌지 물어볼 거야. 근데 피동인지 피동이 아닌 거 사동이잖아 결국. 그러니까 피동 사동 알아두면 좀 더 문제가 쉽게 풀리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사동의 의미에서는 두 가지로 항상 중의성이 생겨. 모든 사동전미사 이희리기 우추 사동전미사는 무조건 이렇게 두 가지 중의성이 생겨. 그래서 얘는 꼭 외워놔야 돼. 피동사동이랑 관련해서. 하나는 어떤 의미일까? 밥을 먹이셨다. 직접 이렇게 먹여준 거. 또 하나는 뭐야? 먹게 하셨다 이렇게 지시하는 거 멀리서. 또 빨리 밥 먹어 이렇게 지시하는 거. 괜찮아? 그럼 이런 것도 있죠. 옷을 입히셨다. 이것도 어때? 옷을 입힌 거 직접 입혀주는 거 아니면은 너 빨리 옷 입어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이 행위를 하게끔 유도한 거. 괜찮아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생기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안 괜찮아? 괜찮아? 네. 넘겨서 볼까요? 자 그럼 얘들아 얘도 쌤은 진행이란 이거
진행상, 완료상 관련해서 쌤 이거 설명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상태라고 나와 있자면 이거 사실 완료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얘는 너무 어렵지 않죠? 신고 있다. 이미 신은 상태인지 아니면 신는 중인지 그거에 따라서 완료인지 진행인지 우리가 또 분석할 수 있어요. 얘도 괜찮아? 오늘 좀 높임이랑 시간도 다시 복습해주면 좋겠어? 알겠어요. 네. 좀 몇면 그런 것 같아. 얘들아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네, 양의 경류를 어기고 있는 이 표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너 축구 잘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많이 얘기해. 네. 또 한번 봐볼까? 얘들아 이것도 어때? 시험 보면 어떻게 됐어? 야, 쌤 많이 듣는 얘기. 시험 보면 어떻게 됐어? 하면 자꾸 딴 얘기 하더라고 학생들이. 네. 못 들은 척하면 아 내가 가방 필통 어디에 뒀더라. 막 계속 딴 얘기해. 시험을 못 봤나 봐. 네. 그래서 내가 축구를 어디에 두었더라 라고 하면서 일부러 못 들은 척하는 거. 그럼 얘들아 이거는 어떤 경류를 어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치? 관련성의 경류를 어겼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관련성의 경률. 자, 관련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목적이나 주제에 부합한지를 묻는 내용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위반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얘도 괜찮니? 너무 쉽지? 조금씩 어려운 내용들을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쌤 이것 좀 보려고요. 대화 함축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이루는 하위 규범을 어긴다라는 거.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이루는 하위 규범을 어긴다라는 거.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말에 만날래? 네. 이제 고백을 해. 우리 주말에 만날래? 이렇게 썸이 그러면 이거 호감을 표시를 하죠. 근데 이제 얘가 거절을 해. 얘들아 누가 만약에 남자애가 우리 주말에 만날래? 이렇게 해. 그럼 너 어떻게 거절할 거야? 엄청 못생겼어. 그래서 거절해야 돼. 그럼 어떻게 거절할 거야? 너 같은 못생긴 애가 나한테 말을 걸다니 이러면서 거절할 거야? 그러면은 한 대 맞을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요즘 세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거절하면 좋겠어? 어떻게? 약속이 있어. 그치? 약간 그런 표현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말에 빼고 쓸게. 좀 더 대화 함축을 좀 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숙제가 많아. 그럼 얘들아 이 표현은 어때? 숙제가 많아. 뭐야? 못 만난다는 걸 거절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거 어때? 이거 관련성의 경류를 어긴 거 보이나요? 그치? 그래서 이런 거 관련성의 경류를 어겼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말하기라고 할 수는 있어? 그렇진 않잖아. 얘 어떻게 거절한 거야? 싫어 라고 하면은 너무 얘가 좀 체면 유지 원리에서 좀 어긋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두 가지 대답을 한번 맞춰서 써볼게요. 자, B랑 관련해서 A 숙제가 많아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B에서는 싫어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잖아. 싫어라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니? 얘가 좀 무한하겠지. 그러니까 싫어라고 대답하면은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기게 되죠. 뒤에 나와 체면 유지 원리. 얘 체면을 지켜줘야 되는 표현이랑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싫어라고 말하면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기게 돼. 근데 숙제가 많아 라고 하면 관련성의 경류를 어기게 되지. 자,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말하는 게 효과적이겠어? 관련성의 경류를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자, 그러면 이 어긴 거 의도적으로 어긴 거잖아. 의도적으로. 왜? 대화 함축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어긴 거야. 자, 그래서 체면 유지 원리를 잘 지키고 얘가 무한하지 않게 즉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경류를 어겨서 더 큰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도 괜찮아? 상황이랑 관련해서 보면은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가 좀 많이 시험에서는 언급이 되니까 이런 이제 경험은 좀 인지하면 돼요. 그래서 꼭 이 관련성의 경류를 꼭 어겼다고 얘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안 돼. 나머지도 볼까요? 네. 네. 뒤에서도 한번 볼까? 자, 공존성의 원리 5가지가 있는데 이거 오늘 외우고 갈 거야. 하나씩 볼게요. 자,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칭찬의 경률, 겸양의 경률, 동의의 경률이 있는데요. 2개씩 묶어서 볼 거야. 요령의 경률이랑 관용의 경률 묶을 거고요. 칭찬의 경률이랑 겸양의 경률 묶고 나머지 하나 동의의 경률 따로 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자, 하나씩 볼게. 요령은 뭐야? 요령. 상대방에게, 이거 상대방과 관련된 말하기고, 관용은 자신과 관련된 말하기야. 그러니까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을 위한 말하기고, 관용의 경률은 나와 관련된 말하기여서 나를 의도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관용을 베풀도록 하는 거란 말이야. 자, 하나씩 비교해 구조화를 좀 해볼게요. 자,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이런 표현을 좀 써주면 좋죠. 무언가를 부탁할 때 뭔가 이익이 더 크다. 그럼 얘들아, 이 문제에서 풀 때 이걸 막 헷갈릴 거야. 그러면 부담이랑 이익 따로따로 봐야 돼요. 막 궁금해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어. 당연히 뭔가 상대방의 부담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이익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요소로 있으면 그게 요령의 경률이라고 맞춰서 이해하면 돼요. 상황을 또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또 뒤에서 한번 봐볼게. 정리하고 나서. 자, 관용은 뭐야? 관용. 자신의 부담은 극대화하고 자신의 이익은 낮추는 거. 그러니까 부담과 이익은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이게 한 가지 요소만 맞춰서 외워놓으면 전혀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또 봐볼까? 그러니까 칭찬의 경률은 뭐래요? 칭찬. 얘는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한다라는 거. 겸양이 무슨 뜻인지도 혹시 알고 있니? 겸양은 겸손이잖아요. 겸손. 즉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한다라는 거. 비방을 최대화한다라는 게 막 나를 깎아내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비방을 최대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선생님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내가 막 이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 선생님 설명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이제 직관서 쌤이 이제 좌절감에 빠질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겠어?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제가 졸아서 잘 못 들었어요. 라고 해주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비방을 최대화하면 상대방의 체면을 또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신을 비방하는 표현을 이렇게 극대화하는 표현이랑 관련해서 이거 또 같이 이해하면 되죠.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어떤 사례를 주고 얘가 어떤 거에 경률이 위반됐는지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게 요령이랑 관용이랑 예를 들어서 요령의 경률을 지켰는데 관용의 경률을 어긴 표현은 없어. 이 말 이해 가니?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이해하면 돼요. 동의의 경률 마지막으로 볼게. 자, 동의의 경률은 이견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일치점을 최대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말을 해, 어떤 건의사항을 해.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이제 막 롯데월드랑 에버랜드 후보지랑 경주 이제 문학관 탐방 막 경주 박물관 막 이렇게 있어. 근데 막 이제 누가 친구가 우리 박물관 가자. 롯데월드 에버랜드는 걔네 친구들끼리도 많이 가니까 박물관 가자 그래. 그럼 너희들은 어떤 생각해? 제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걔한테 막 뭐라고 하면은 걔 체면이 이제 체면 유지가 조금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너의 의견도 좋지만 이러면서 의견을 이제 일치를 최대하고 뒤에 이제 내가 요구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괜찮겠어? 5가지 외웠니? 외워볼까요? 네. 지금 여기 부탁하는 상황이야. 어때? 에어컨을 꺼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야. 근데 얘들아 옆에는 그 에어컨 막 옆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 저기 막 멀리서. 잠깐만, 야 누구야? 저거 에어컨 좀 꺼줘. 이러면 어떻겠어 걔가? 가끔 막 이제 예민한 날에는 이제 안 꺼주고 싶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내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데 에어컨 좀 꺼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제 관용의 경륜을 하면은 얘가 좀 더 기분이 안 상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관용의 경륜 뭐라고 했었지? 관용 자신의 어떤 것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 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 괜찮을까요? 네. 그래도 어때? 막 칭찬받아요 여기서. 저는 아직 부족해요. 선생님께서 좋게 봐주신 덕분이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겸손한 표현. 그래서 얘들아 겸양은 막 이거 개념이랑 특징과 관련해서 이제 자신과 관련해서 그 말하는 방식을 외우면 되는데 그냥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얘를 막 분석하지 않아도 바로 눈에 보일 거야. 겸손한 표현. 그럼 얘들아 넘겨서도 봐볼까요? 뒤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어. 자, 이런 말이 있어. 자, 지금 옷이 그게 뭐야? 너무 별론가? 근데 얘도 좀 별로지 않나? 이렇게 남말할 처지가 아닌데, 그쵸? 자, 그러면 얘들아 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칭찬의 격려를. 아 근데 누가 자꾸 비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좀 못된 눈으로 보지 말고 칭찬의 격려 하나씩 봐볼까요? 이렇게 조금 더 잘 어울리겠다. 너는 키가 커서 어떤 옷 쓰면 잘 어울리겠다. 칭찬 먼저 해주고 있는 거. 그럼 얘들아 그냥 무조건적인 칭찬은 또 안 돼. 얘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얘들아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랑 사귈 수 있어? 아 그래? 못 사겨? 그럼 얘들아 얘 그러면 고쳐줘야 되잖아 이 행동을. 근데 여기서 그냥 칭찬 키가 커서 다 잘 어울려 이렇게 칭찬하면 얘 어떻게 돼? 얘 소개팅 망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옷을 바꾸긴 해야 돼. 그러니까 칭찬을 먼저 하고 뒤에 유천상을 말하면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칭찬, 뭔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얘가 체면이 상할까봐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이거 책임 대화에서 회피야. 대화 회피야. 그러니까 네,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 여러분 또 어때 여기서 그런 거? 이렇게 네, 얘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 동의의 격려. 앞에 동의 먼저. 야 그냥 좋은 생각이야 이러고 그냥 따라가면 얘 시험 어떻게 돼? 얘 시험 망할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얘 좋은 생각인데 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을 뒤에 얘기를 해줘야지 되죠.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내 생각을 또 얘기 안 하면 안 돼. 그건 대화 회피니까. 대화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내용도 괜찮을까요? 넘겨서도 볼까요? 네. 다른 상황도 한번 볼게. 자, 힘내자 이러는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 선배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하지 않았어도 오늘 경기에서 이겼을 거다. 체육대회 때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니? 네. 얘들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 체면을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랑 관련 지어서는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금 어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을 삼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말하고 싶으면 그거를 완곡하게 표현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완곡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 네, 완곡하게 표현해주는 완곡어법을 사용해주면은 얘 체면에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거절할 때 우리 주말에 만나면 어때? 나 숙제가 많아. 이렇게 거절해주면은 완곡하게 거절해주면 체면 유지 원리가 이제 체면이 위협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괜찮을까요? 그럼 얘들아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여기까지 이제 내용으로 쭉 봤는데요. 뒤에 내용은 이제 쌤이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뒤에는 같이 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용만 정확하게 한 번씩만 외우고 중의성만 다시 한번 공부해오면 돼. 여기는 문제도 더 안 줄 거야. 딱 그것만 외워야지 쉽게 또 문제가 풀려서. 그러니까 공부만 해오면 돼요. 알았지?